바닥에 떨어진 항아리가 깨지며 생긴 진동이 마루를 타고 올라왔고 그 떨림이 제 발바닥부터 먼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귀 안쪽이 먹먹하게 눌리면서 가슴속 어딘가가 함께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손끝에서 식은땀이 배어 나왔고요. 그때 제가 뭘 떨어뜨렸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60년 넘게 쓰시던 간장 항아리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저한테 떠넘긴 그 낡은 항아리요. 깨진 틈 사이로 뭔가 보였어요. 갈색으로 바랜 종이 뭉치가 바닥에 흩어져 있더라고요. 제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너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펼쳐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글자가 있었어요. 토지대장. 그 네 글자가 제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적혀 있는 정부 문서예요. 이게 있어야 그 땅이 내 것이라고 증명할 수 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끝까지 읽어 내려갔습니다. 소유자 이름칸에 적힌 이름은 제 이름이었어요. 정순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몰래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신 거였습니다. 그 땅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시가로 50억이 넘는 땅이었어요. 50억이요. 큰 며느리가 통장이며 부동산 문서 다 쓸어가면서 저한테는 이 낡은 항아리 하나만 던져줬잖아요. 아무도 안 가져가려던 그 항아리 속에 50억짜리 땅 문서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가 뭘 느꼈는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울음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웃음이 터질 것 같기도 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심장이 귀까지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그 문서만 바라봤어요. 멍하니요.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무 생각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는 알고 계셨구나. 제가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를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석 달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날로요. 그날 아침이었어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바로 와.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슬프지 않았어요. 미안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차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가면서도 눈물이 안 났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끝이구나. 40년이 끝났구나. 22살에 시집 왔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서 제대로 된 혼수도 없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차갑게 대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셨어요. 안방으로 들어갔을 때 큰 며느리를 처음 봤습니다. 현숙이요. 그때 이미 3년째 시댁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이고, 동서 오셨네요. 어머나, 혼수가 참 간소하시네요.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웃음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저는 다 알았습니다. 가난하다는 걸 대놓고 말하는 거잖아요. 제 팔자를 비웃는 거였어요. 저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뭐라고 대꾸할 말이 없었거든요. 첫날 밤에 남편이 말했어요. 형수님한테 잘 보여야 해. 우리 형이 돈을 버니까 형수님 눈밖에 나면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어요. 아, 나는 평생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구나. 시어머니는 가끔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설거지하다가 손이 트면 핸드크림을 발라주시기도 하셨고요. 순이야, 힘들지? 그렇게 물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근데 사실은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제가 뭘 해도 흠을 잡았어요. 동서, 설거지 좀 제대로 해요. 이게 뭐예요? 동서,
빨래 개는 법도 모르세요? 매번 그런 식이었어요. 남편은 무능력했습니다. 일자리도 자주 바뀌었고 돈도 제대로 못 벌어왔어요. 큰오빠네는 사업도 하고 애들도 좋은 대학 보냈어요. 그러니까 시댁에서 목소리가 컸던 겁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살았어요. 40년 내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시댁 안방에 다들 모였습니다.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그리고 저. 남편들은 밖에서 담배나 피우고 있었고요.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 방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통장이며 도장이며 부동산 문서며 죄다 꺼내서 탁자 위에 쌓아놓더라고요. 어머니 재산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다들 알잖아요. 우리 집이 큰 집이니까 제사도 모시고 집안 대소사도 다 책임져야 하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손은 벌써 통장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통장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집 명의도 큰아들 앞으로 넘겨야죠. 둘째 며느리가 거들었어요. 언니 말도 일리 있어요. 큰 집에서 제사 지내려면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입을 열 타이밍도 없었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때 큰 며느리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동서는 어차피 받을 것도 없잖아요. 병수발도 제대로 안 들었으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병수발을 안 들었다고요. 제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어머니 약을 챙겨드리고 병원 모셔다 드린 게 몇 년인데요. 큰 며느리는 1년에 명절 때나 한 번씩 얼굴 비추면서 제가 병수발을 안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이 안 나왔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그때 큰 며느리가 구석에 놓여있던 항아리를 가리켰어요. 저 항아리는 동서가 가져가요. 어머니가 제일 아꼈던 거라면서요. 어차피 낡아서 아무도 안 가져갈 거니까. 둘째 며느리가 웃으면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런 거 처리하기도 애매하잖아요. 동서가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항아리를 바라봤어요. 60년 넘게 장독대에 있던 간장 항아리였습니다. 표면에 금이 여러 개가 있었고 뚜껑도 헐겁게 닫혀 있었어요. 아무도 안 가져가려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떠넘긴 거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알겠습니다. 그 말밖에 안 나왔어요. 큰 며느리가 만족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해요. 우리가 통장이랑 집은 관리하고 동서는 항아리 가져가고 저는 그 자리에 더 있고 싶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항아리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안에 간장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차 안에서 항아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왔어요. 남편은 운전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형님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남편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형님도 사정이 있잖아. 우리가 뭘 해준 게 있어야 받지.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근데 참았습니다. 또 참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항아리를 내렸습니다. 장독대에 놓으려다가 문득 생각이 바뀌었어요. 안방으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항아리를 방 한쪽에 내려놓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밤이 되어도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항아리 표면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거친 표면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항아리를 60년 넘게 쓰셨어요. 제가 시집 오기 전부터 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걸 저한테 주셨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큰 며느리가 저한테 떠넘긴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 항아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요. 며칠이 지났어요.
항아리를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에 있는 간장도 이미 굳어서 쓸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항아리를 들어서 장독대로 옮기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제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항아리가 손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토지 문서를 바라보면서 저는 4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22살이었어요. 제가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여놓던 날이요. 혼수도 변변찮았어요. 이불 한 채랑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친정이 가난했거든요. 시댁 대문 앞에 섰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손에 땀이 나서 들고 온 보따리가 자꾸 미끄러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나오셔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왔구나. 들어와.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어요. 근데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셨어요. 안방으로 들어갔을 때 큰 며느리를 처음 봤습니다. 현숙이요. 그때 이미 3년째 시댁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이고, 동서 오셨네요. 어머나, 혼수가 참 간소하시네요.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웃음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난하다는 걸 대놓고 말하는 거잖아요. 제 팔자를 비웃는 거였어요. 저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뭐라고 대꾸할 말이 없었거든요. 첫날 밤에 남편이 말했어요. 형수님한테 잘 보여야 해. 우리 형이 돈을 버니까 형수님 눈밖에 나면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어요. 아, 나는 평생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구나. 시어머니는 가끔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설거지하다가 손이 트면 핸드크림을 발라주시기도 하셨고요. 순이야, 힘들지? 그렇게 물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근데 사실은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제가 뭘 해도 흠을 잡았어요. 동서, 설거지 좀 제대로 해요. 이게 뭐예요? 동서, 빨래 개는 법도 모르세요? 매번 그런 식이었어요. 남편은 무능력했습니다. 일자리도 자주 바뀌었고 돈도 제대로 못 벌어왔어요. 큰오빠네는 사업도 하고 애들도 좋은 대학 보냈어요. 그러니까 시댁에서 목소리가 컸던 겁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살았어요. 40년 내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사흘이 지났을 때였어요. 큰 며느리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 사람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콧등에 옅은 흉터가 빛을 받아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동서, 잠깐 얘기 좀 해요. 거실로 들어와서 소파에 앉더니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서명 좀 해줘요. 뭔지 물어봤어요. 상속 포기 서류예요. 어차피 동서는 받을 것도 없잖아요. 상속 포기요. 유산을 안 받겠다고 법원에 서류를 내는 거예요. 한번 포기하면 다시는 받을 수 없거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읽어봤는데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형님, 그래도 어머니 유산인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 소리가 공기를 타고 제 귓속으로 파고들었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동서는 참 순진하네요. 병수발도 제대로 안 들었으면서 무슨 유산을 받으려고 해요? 목이 조이는 것 같았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가 병수발을 안 들었다고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약을 챙겨드리고 병원에 모셔다 드린 게 몇 년인데요. 말이 안 나왔어요. 큰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서류만 써줘요. 내가 제일 만만하니까 내가 참아라. 알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근데 참았어요.
또 참았어요. 형님, 제가 생각 좀 해보고요. 큰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빨리 처리해요. 안 그러면 동서도 불편해질 거예요.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일어나서 나갔어요. 문이 닫히며 생긴 진동이 바닥을 타고 올라왔고 그 떨림이 제 다리를 후들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형수님 말이 맞아. 우리가 받을 게 뭐가 있어. 그냥 서명해. 그 말을 듣는 순간 힘이 쭉 빠졌습니다. 남편도 저를 안 믿는구나. 남편도 저를 만만하게 보는구나. 밤이 되었어요. 남편은 벌써 코를 골고 있었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 안 나게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저만 이렇게 살아야 하죠? 뭐가 잘못된 건가요? 항아리가 방 구석에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윤곽이 보였습니다. 일어나서 항아리 앞에 앉았어요. 손으로 표면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저를 어떻게 보셨어요? 혼잣말이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형님이 그저 욕심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냥 유산을 혼자 차지하고 싶어서 저를 괴롭히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형님은 저를 아예 사람으로 안 본 거예요. 그냥 만만한 막내 며느리, 밟아도 되는 사람, 그렇게 본 거였습니다. 새벽까지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바라보다가 동이 틀 무렵에야 눈을 붙였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동네 마실 나갔다가 골목에서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집 막내 며느리 유산 한 푼도 못 받았대. 그러게 40년을 시집살이 했는데 항아리 하나만 받았다던데. 병수발도 안 들었으면서 무슨 유산을 받아. 발이 멈췄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창피했어요. 너무 창피했습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영락없이 초라한 여자였습니다. 왼쪽 눈 아래 작은 점이 보였어요. 오른쪽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얼굴. 짧은 단발머리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요. 저는 이렇게 늙었구나.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닐까요?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남들 보기에 제가 욕심쟁이처럼 보일까봐 무서웠어요. 근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참아야 해요. 이게 제 팔자니까.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것보다는 그냥 조용히 사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또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항아리는 여전히 방 구석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리해야겠다. 이걸 계속 두고 볼 수는 없다. 항아리를 들어서 마당으로 나갔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있던 간장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60년 넘게 묵은 거니까 당연했죠. 냄새가 났습니다. 시큼하면서도 깊은 냄새였어요. 어릴 때 시어머니가 장을 담그시던 그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 있어요. 간장을 버리려고 항아리를 기울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무게가 이상했습니다. 간장만으로는 이런 무게가 안 나올 것 같았거든요. 항아리를 다시 세워놓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어두워서 잘 안 보였습니다. 손을 넣어봤습니다. 간장이 손에 묻었어요. 끈적거렸습니다. 더 깊숙이 손을 넣었을 때 뭔가 걸렸어요.
딱딱한 게 손끝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뭐지? 손을 빼고 물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항아리를 바라봤어요. 뭔가 있어요. 분명히 뭔가 들어 있어요. 근데 꺼내기가 무서웠습니다. 왜 무서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항아리를 다시 안방으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구석에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밤이 되었어요. 남편은 벌써 잠들었고 저는 이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잠이 안 왔어요. 항아리 생각만 났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시어머니가 뭘 숨겨두신 걸까? 일어나서 항아리 앞에 앉았어요. 손으로 항아리를 흔들어 봤습니다. 안에서 뭔가 부딪히는 느낌이 전해졌어요. 둔탁한 진동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고 그게 팔을 거쳐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요. 뚜껑을 열어볼까 하다가 다시 망설였습니다. 열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무서웠어요. 뭐가 나올지 몰라서요. 만약에 아무것도 아닌 거면 어쩌죠?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뭔가 나쁜 게 나오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화가 나셔서 일부러 나쁜 걸 남기신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항아리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버려. 쓸데없는 걸 왜 붙들고 있어?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또 항아리 앞에 앉았어요. 이틀, 사흘, 나흘. 계속 그랬습니다. 항아리를 흔들고 바라보고 고민하고 열어볼까 말까? 여러분이라면 열어보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버리셨을까요?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후회할까봐 무서웠거든요.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제가 너무 한심해 보일 것 같았어요. 혼자 쓸데없는 상상하면서 며칠을 고생한 거잖아요. 근데 안 열어보고 버리면 그것도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뭔가 중요한 게 들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버린 거면요.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았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실 때였습니다. 제가 물을 떠다 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순이야. 네, 어머니. 미안하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미안하다고 하시는지 몰랐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왜 미안하세요? 시어머니는 대답 안 하시고 그냥 제 손을 꽉 잡고 계셨어요. 힘이 없으셨는데도 꽉 잡으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근데 더 후회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열어보기로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물소리가 들렸고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평화롭더라고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상했어요. 너무 평화로워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이 평화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항아리가 구석에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윤곽이 보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항아리를 바라봤어요. 40년을 참았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믿었던 제가 한심하더라고요.
계속 참으면서 살면 뭐가 달라지나요?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남편은 저를 지켜주지 않았고, 큰 며느리는 저를 무시했고, 시댁 식구들은 저를 만만하게 봤어요. 40년 동안 참았는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겠어요. 시어머니가 뭘 남기셨는지. 항아리를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열어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요. 혼자 있을 때 열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항아리가 구석에 있었어요. 오늘 열어본다. 결심했어요. 항아리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양손으로 꽉 잡고 일어섰습니다. 마당으로 나가서 햇빛 아래에서 제대로 보려고 했어요. 문턱을 넘는데 발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비틀거렸어요.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항아리가 손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항아리가 깨지며 생긴 진동이 마루를 타고 올라왔고 그 떨림이 제 발바닥부터 먼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귀 안쪽이 먹먹하게 눌리면서 가슴속 어딘가가 함께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손끝에서 식은땀이 배어 나왔고요. 항아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깨진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간장이 바닥에 흘러내렸고요. 그 틈 사이로 뭔가 보였습니다. 갈색으로 바랜 종이 뭉치였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너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쿵쾅거렸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겨우 종이를 펼쳤습니다. 제일 위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토지대장. 그 네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정수리는 뜨거웠습니다. 몸이 이상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소재지 경기도 어느시 어느 동, 지목대지, 면적 700평, 그리고 소유자 이름, 정순이, 제 이름이었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착각인가 싶어서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제 이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몰래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신 거였습니다. 종이 뒤쪽을 넘겼어요. 감정평가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시가 50억 원. 50억이요. 50억?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문서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어머니는 알고 계셨구나. 제가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를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저를 지켜주지 못하셨지만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남겨주신 거였어요. 큰 며느리가 통장이며 부동산 문서 다 쓸어가면서 저한테는 이 낡은 항아리만 던져줬잖아요. 아무도 안 가져가려던 그 항아리 속에 50억짜리 땅 문서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몰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요. 문서를 조심스럽게 펼쳐서 다시 읽었습니다. 분명했어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등기도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이 땅은 제 거예요. 법적으로 제 거예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머리를 빗고 은색 머리핀으로 옆머리를 고정했습니다. 남색 카디건을 입었어요. 제일 깨끗한 거로요. 문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큰 며느리 집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큰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콧등의 흉터가 빛을 받아 선명하게 보였어요. 어머, 동서. 웬일이에요? 날카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물었습니다. 형님, 잠깐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들어와요. 거실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큰 며느리가 마주 앉으면서 물었어요. 상속포기 서류는 작성했어요? 형님,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이것 좀 보세요.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큰 며느리가 문서를 받아들었어요. 펼쳐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하게 보더니 점점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어디서 났어요? 항아리 속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남겨주신 거예요. 큰 며느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를 꽉 쥐었어요. 이게 진짜예요? 토지 대장이에요.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적혀 있는 정부 문서거든요. 이게 있어야 그 땅이 내 것이라고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문서를 다시 읽었어요.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머니가 왜 동서한테 이런 걸 남기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항아리가 깨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큰 며느리가 일어섰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건 무효예요. 무효라고요.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실 때 하신 게 아니에요. 등기 날짜 보세요. 3년 전이에요. 어머니가 정신 멀쩡하실 때 하신 거예요. 큰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거지 주제에 분수를 모르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졌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거지래? 반말이 튀어나왔어요. 제 입에서요. 큰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잘 들었어. 당신이 뭔데 나한테 거지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요. 너 지금 반말해? 그래. 반말이야. 왜? 들기 싫어?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40년 참았어. 당신한테 무시당하고 깔보이고 만만하게 당하면서도 참았어. 숨이 차올랐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는 못 참아. 큰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동서, 정신 차려요. 당신 지금 누구한테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거 아니야. 내 권리 찾는 거야. 문서를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 땅은 내 거야. 법적으로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일어섰어요. 상속 포기는 안 해. 당신이 뭐라고 해도 안 해. 큰 며느리가 말을 막으려고 했어요. 동서, 잠깐만. 이제 동서 아니야. 난 정순이야. 당신 동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정순이야.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집으로 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무릎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다시 걸었어요. 손이 계속 떨렸어요.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제가 한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반말을요. 큰 며느리한테요. 평생 그렇게 못 살았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집에 도착했어요.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손을 펼쳐봤어요.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울음이 나왔어요. 제가 한 거예요. 제가 해낸 거예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예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한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제가 문서를 보여줬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저한테 남겨주신 거예요. 땅 문서요. 50억?
남편이 문서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형수님은 알아? 알려줬어요. 아까 다녀왔어요. 뭐라고 하시던데. 화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화냈어요. 남편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너가 화를 냈어? 네. 참 신기하죠. 저도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문서를 다시 가방에 넣고 그걸 꽉 안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 땅을 지켜내는 게 이제 시작이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왼쪽 눈 아래 작은 점이 보였어요. 오른쪽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얼굴. 손이 떨렸어요.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가방에 토지 문서를 넣었습니다. 도장도 챙겼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디가? 동사무소 가요. 땅 문서 확인받으러요. 혼자 가? 네. 혼자 갈게요. 현관문을 나섰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사무소에 도착했어요. 관공서 특유의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형광등이 밝게 켜져 있었어요. 민원실로 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어요. 의자에 앉아 있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손으로 무릎을 꽉 눌렀어요. 67번.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창구로 갔어요.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토지 대장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문서를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직원이 문서를 받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굳더니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말했어요. 이거 정식 문서 맞네요. 등기도 되어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확인서 떼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직원이 서류를 출력해줬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정순이.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감사합니다. 겨우 그 말을 하고 민원실을 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서 벤치에 앉았어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분명했어요. 제 땅이에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랗게 개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정말로 저를 생각하셨구나. 살아계실 때는 저를 지켜주지 못하셨지만 이렇게 남겨주신 거구나. 집에 돌아오니 큰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려왔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동서, 전화 좀 받아요. 얘기 좀 해야겠어요. 무시했습니다.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왜요? 차갑게 말했어요. 동서, 그 땅 문서 말인데. 우리가 다시 얘기 좀 해요. 얘기할 거 없어요. 동서, 제발. 우리도 사정이 있잖아.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려던 게 아니었을 거야.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등기하셨어요. 3년 전에요. 그건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저 등기소 가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4시 반이었습니다. 등기소는 5시에 문을 닫아요. 서둘러야 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등기소로 빨리 가주세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 안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시계를 계속 봤어요. 4시 45분. 길이 막혔습니다. 차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발, 제발 제 시간에 도착하게 해주세요. 5시 10분 전에 등기소 앞에 도착했어요. 택시비를 주고 뛰어내렸습니다. 등기소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여기요, 등기 확인 좀 하려고요. 숨이 차올랐어요. 직원이 저를 봤습니다. 마감 시간인데요. 제발이요. 5분만요.
직원이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 주세요. 토지 문서를 건넸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등기 완료되어 있네요. 정순이님 명의로요. 정말요? 네. 확인서 출력해 드릴게요. 프린터에서 서류가 나왔어요.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등기소를 나왔어요. 건물 앞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온몸에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서류를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했어요. 해냈어요.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돌아가신 후로 그 방은 그대로 두었어요. 아무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시어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나무 냄새, 오래된 옷장 냄새. 옷장을 열었어요. 시어머니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어요. 수건, 양말, 작은 물건들. 제일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으로 집어들었어요. 펼쳐봤습니다. 시어머니 필체였어요. 순이야, 미안하다. 살아생전엔 널 지켜주지 못했구나. 큰애 눈치 보느라 너한테 잘해주지 못했어. 이거라도 남긴다.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제일 고생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쪽지를 가슴에 꽉 안았어요.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제 손을 꽉 잡으셨던 거, 그게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구나. 미안하다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한참을 울었어요. 쪽지를 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토지 문서 옆에요. 어머니의 마음을 평생 간직하겠어요. 며칠 뒤였어요. 큰 며느리가 다시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 사람 얼굴이 창백했어요. 금태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동서, 왜요? 차갑게 대답했어요. 들어가도 돼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동서, 아니 순이 씨. 호칭이 바뀌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사과였어요. 큰 며느리가 저한테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넘어가자. 응? 우리 가족인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순이 씨, 제발.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깔보고 만만하게 대했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걸 사과 한마디로 넘어가라고요? 큰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어쩌라는 거야? 아무것도 안 바라요. 그냥 저 혼자 살게 내버려 두세요. 그 땅은 제 땅이에요. 법적으로 제 거예요.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등기하셨어요. 큰 며느리가 주먹을 쥐었어요. 왼손 약지에 반지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돌아서서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큰 며느리가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보였어요.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이제 끝이에요. 정말 끝이에요. 40년의 서름이 오늘 끝났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일들이요. 큰 며느리는 더 이상 저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땅을 팔기로 결심했어요.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며칠 후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고 찍었어요.
50억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은행에서 통장을 받았을 때 숫자를 봤어요. 1, 10, 100, 1000만.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평생 이런 돈은 처음 봤어요. 창구 직원이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밖으로 나와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펼쳐서 다시 봤어요.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 돈이에요. 제가 50억 원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기쁘지 않았어요. 뭔가 허전했습니다. 40년을 고생하고 마침내 보상을 받았는데요.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돈이 제가 잃어버린 40년을 돌려줄 수는 없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돈은 있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젊은 날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그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음식도 준비하고 설거지도 하고. 근데 이번엔 안 갔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형님 댁에 안 가? 안 가요. 가고 싶으면 혼자 가세요. 남편이 난처한 얼굴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남편 혼자 갔어요. 저는 집에 남아서 제가 먹고 싶은 걸 해 먹었습니다. 편하게요. TV를 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요. 저녁이 되어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형수님이 뭐래? 아무 말도 안 하시던데. 그렇겠죠. 이제 저는 만만한 막내 며느리가 아니니까요. 시댁 식구들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예요. 편하지는 않아요. 근데 억울하지는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날 방 청소를 하다가 서랍 안에서 뭔가 발견했어요. 항아리 파편이었습니다. 그날 항아리가 깨졌을 때 주었던 작은 조각이었어요. 버리지 않고 서랍에 넣어뒀던 거였습니다. 손으로 집어들었어요. 거친 표면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60년 넘게 장독대에 있었던 항아리. 시어머니가 제일 아끼셨던 거. 이 안에 시어머니의 마음이 들어 있었어요. 파편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셨다는 걸요. 혼잣말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살아생전엔 말씀 못하셨지만 이렇게 남겨주셔서 고마워요. 파편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소중하게요. 이건 평생 간직할 거예요. 시어머니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며칠 뒤였어요. 우편물이 왔습니다. 은행에서 온 거였어요. 열어봤어요. 시어머니 통장 내역서였습니다. 왜 이게 저한테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상속인으로 등록되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내역을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누군가한테 돈을 받으신 거예요. 10억 원이요. 입금자 이름을 봤습니다.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왜 시어머니한테 10억 원을 보낸 걸까요? 누가요? 손이 떨렸어요. 통장 내역서를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10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큰 며느리가 가져간 통장에는 2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그 10억 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뭘 숨기신 걸까요? 땅 문서만 남기신 게 아니었나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시어머니, 어머니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셨던 걸까요? 항아리는 깨졌지만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